중상주의 시대의 철학이 뭐냐면 부의 원천은 금이다.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이다. 그래서 이 귀금속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출은 좋은 거예요. 왜? 수출을 하면 금과 은이 들어오잖아. 수입은 나쁜 거야. 왜? 수입하면 금과 은이 나가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금과 은이 많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식민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금과 은을 키우면 이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중상주의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엘리트주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시장을 규제해야 된다고 하는 사상이에요. 이게 사상적인 측면에서 중상주의의 특징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국가 경제를 통합을 해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어요. 내지 관세를 철폐하고 도량형을 통일하고 이런 건 상당히 좋아요. 옛날에는 봉건 영주들이 세금을 매기고 뭐 통행세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역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절대주의 시대는 국가가 통일되니까 내지 관세가 다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시장이 확대가 돼요. 이건 아주 긍정적인 효과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느 나라든지 화폐가 봉건 영주들이 만들었으니까 너무나 다양했어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화폐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통일이 되니까 이건 절대주의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내의 경제가 통합된다는 것은 굉장히 장점이었는데 단점은 뭐냐? 무역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해서 무역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출은 좋은 것이고 수입은 나쁜 것이니까 어느 나라도 수입은 안 하고 수출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 두 나라가 힘센 나라끼리는 무역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역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려면 식민지가 필요한 거예요. 식민지한테 너희 말이 자존심이니까 이거 사. 자기는 안 사고. 이렇게 이제 무역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상주의 시대에는 무역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 후에 리카드와 아담 스미스에 의해서 무역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서로 수출 수입이 서로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나중에 자유주의 사상가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중상주의 시대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식민지를 확보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 수출을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이 식민지 시대의 정책을 뭐라고 그러냐면 확대된 자급자족 경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로 확대돼요? 식민지로 확대된. 무역의 이익을 모르니까. 그래서 자급자족 체제예요, 결국. 이게 제국주의 시대 경제 이념, 중상주의의 특징입니다. 이제 제국주의 시대에는 경제 이념이 중상주의인데 중상주의, 상업을 중시 여긴다. 한자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지만 사실 중상주의, 머켄탈리즘의 핵심은 상업을 중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경제에 깊이 개입해서 나라의 부국강병을 추진하는 정책, 이걸 우리가 머켄탈리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머켄탈리즘 중상주의 정책의 그 핵심적인 사상은 불리오니즘입니다. 불리오니즘이라는 것은 불리온 그러면 금괴를 말하죠. 그러니까 금, 은 이런 화폐가 부의 원천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 화폐 중시 사상 이렇게 표시했는데 그 다음에 국가가 경제를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엘리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부의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 그때 당시에는 귀족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통제해야 된다고 하는 사상. 이것이 이제 중상주의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목표로 하는 게 자립경제예요.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는 것. 왜 그러냐면 수출을 하면 금이 들어오니까 좋은 것인데 수입을 하면 금이 나가니까 나쁜 것이에요. 수입을 안 하려면 자립을 해야 돼. 필요한 것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생산을 해야 돼. 그리고 생산하고 남은 건 수출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을 오늘날처럼 이 포지티브 썸 게임이 아니라 제로 썸 게임으로 인식을 한 거죠. 무역을 하면 수출한 나라는 이득을 보고 수입한 나라는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익과 손해 합하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메이션, 무역 후의 결과를 서메이션 하면 합하면 제로가 된다. 이게 제로 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은 리카드와 아담 스미스의 덕분으로 우리가 무역을 하면 수출하는 나라나 수입하는 나라나 서로에게 둘 다 이득이 된다. 지금 포지티브한 서메이션 하면 포지티브하다. 포지티브 썸 게임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하고 매우 다르게 인식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바로
중상주의, 제국주의 시대의 중상주의 이념이었다. 그것이 그 시대의 경제학이었어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의 맨 뒤 챕터에 보면 이 중상주의 경제학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상주의뿐만 아니라 중농주의도 함께 얘기하고 있지만 중농주의가 틀린 건 너무나 자명하다. 그래가지고 딱 한 챕터만 얘기하고 나머지 모든 챕터를 중상주의를 비판하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국부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전에 경제학이 틀렸기 때문에 다시 쓴 거죠. 그래서 이 중상주의의 경제 이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틀렸다는 얘기를 쭉 한 건데, 오늘날 왜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이 화폐가 부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돈이 많으면 잘 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상식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으로 보면 맞는 얘기죠. 돈이 많으면 잘 살잖아요. 그런데 개인에게 적용하면 맞는 이 얘기가 나라 전체에다가 적용해도 될까요? 나라 전체에 돈이 많으면 그 나라가 잘 살게 됩니까? 그러면 막 돈 찍어내면 잘 살게 되나요? 그렇게 생각했다가 요새 고생하는 나라들이 많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 돈이 부족하니까 막 찍었어요. 그 인플레이션이 몇만 %씩 막 올라가요. 오늘날은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중상주의 시절에는 돈, 곧 금과 은이 많은 것이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길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개인에게 적용하면 옳지만 이걸 사회 전체에다가 적용하면 옳지 않게 되는 예를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구성의 오류라 그래요. 사실 구성의 오류는 흔히 목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들은 아무도 성형수술 안 할 때 나만 성형수술해서 코를 오똑하게 하고 하면은 좋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성형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다 이뻐. 그러면 이쁜 게 상대적으로 의미가 없어져요. 스펙 쌓기도 똑같아요. 과거에는 막 해외 연수도 갔다 오고 해서 스펙을 막 화려하게 꾸몄어요. 그때는 도움이 됐어. 근데 요새는 오늘날 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어느 회사는 스펙을 안 본대잖아요. 이렇게 개인에게 적용하면 좋은 것이 옳지만 모든 사람이 그래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것.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식당에서 흔히 보는 거예요. 한쪽 테이블이 잘 안 들리니까 지네들끼리 크게 떠들어. 그럼 다른 테이블도 또 안 들리니까 자기들도 크게 떠들어. 다 테이블마다 그러면 나중에 와글와글해서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안 보인다고 일어나서 보기 시작하면 내 뒤에 있는 사람 다 일어나야 돼.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입시 사교육도 그래요. 아무도 과외 안 할 때 과외하면 도움이 될지 몰라도 누구나 다 사교육을 하기 시작하면 말짱한 일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구성의 오류라 그러는데 바로 돈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돈 많은 건 좋은 것이지만 사회 전체에 그래서 돈이 많아져 버리면 말짱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에 그 많은 금과 은이 들어왔지만 그래서 한때 잠깐은 스페인이 잘 사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물가만 올려놓고 그래서 서민들의 생활을 다 피폐해졌습니다.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교회에 금으로 문을 칠하고 식탁을 은판을 썼대요. 동상을 안 세우고 은상을 세웠대요. 얼마나 흔했으면. 결국 이렇게 많이 들어온 금과 은은 스페인을 부강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결국 스페인이 다시 패권을 네덜란드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사실 스페인이 강대국이 된 모습은 그 이전에 로마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강대국이 된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전쟁과 또 세습으로 강대국이 된 거죠. 사실 이 스페인 이후에 강대국이 되는 나라들과 스페인 이전까지 강대국이 된 나라들은 달라요. 스페인 이후에 강대국이 된 나라, 네덜란드, 영국, 오늘날의 미국 이런 나라들은 점차 이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강대국이 됩니다. 물론 네덜란드도 초기에는 약탈에 동참하고 그래요. 근데 네덜란드는 그래도 중개 무역을 합니다. 무역을 통해서 부를 획득해 가죠. 그 다음에 영국도 마찬가지 식민지 정찰전에 뛰어들고 하지만
영국이 진짜 강대국이 된 것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중상주의적 모습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조업 강국이 된 거예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그 근대 후기 전기를 통해서 과도기 지정 기가이죠. 근대 후기로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강대국이 되는 비결은 뭐냐? 옛날처럼 전쟁에서 남의 그 약탈해 와서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역을 하고 또 제조업을 해가지고 경제가 부강해지고 이렇게 해서 강대국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 탁 칼로 물을 자르듯이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이행기를 통해서 이 양 두 가지 모습이 섞여 있어요. 약탈과 전쟁과 이런 것으로 강대국이 되어가는 모습과 경제가 부흥하면서 강대국이 되어가는 모습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시기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산업화를 통해서 강대국이 되는 모습은 아니죠. 아무튼 이렇게 스페인은 마지막 약탈과 전쟁으로 강대국이 된 나라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페인에 들어온 그렇게 많은 금과 은은 그것이 잠시 잠깐 스페인을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스페인도 패권의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그게 그 큰 도움은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